자, 북미 11주차 2교시 그리고 국제투자는 아직 주차는 확정을 못하겠습니다. 주차는 확정 못하지만 이 국제투자도 이게 다 강의계획서상의 진도가 다 나가면 이것도 이제 국제투자도 2교시 요거는 이제 공통으로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요 학습 내용을 물론 시간적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제투자도 언급하는 겁니다. 진도를 다 나간 다음에는 같이 이제 요 추가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학습해야 되니까요. 물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기말고사 때 현재 예정되어 있는 15주차에 학교에 와서 시험 보는 거는 강의 계획서상에 나와 있는 그 진도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1주, 4주차에 추가적으로 한 내용, 그 다음에 지금 강의 진도사 다 나간 다음에 추가적인 내용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이제 추가적으로 학습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시험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미국은 기존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세계 최강의 경쟁력에다가 냉전 시대 유일한 경쟁국인 구소련이 몰락함으로 인해서 정치 군사적인 면에서도 세계 최강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세계는 미국과 소련의 양극 체제에서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지역 분쟁의 확산입니다. 냉전이 종식되면서 미국과 소련 양극 체제 시절에 우려했던 그때는 이제 핵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 것을 많이 우려했었죠. 전 세계가. 그때는 이제 굉장히 이제 체제 경쟁하면서 굉장히 긴장도가 높았던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3차 세계대전이 발생하지 않을까. 뭐 그런 것도 상당히 우려됐었죠. 그러나 이제 냉전이 종식되면서 그런 가능성은 크게 감소됐지만 지역 간, 종족 간, 또 뭐 종교 간 이렇게 이제 발생되고 있는 국지적 분쟁은 이걸 이제 국지적 뭐 전 지역에서 일어난다기보다는 이제 지구상의 특정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런 국지적 분쟁은 냉전 체제에서보다 더욱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자, 주로 이제 이 같은 지역 분쟁은 이제 국지적 분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같은 지역 분쟁은 주로 발칸반도, 중동 지역, 뭐 중동 지역은 항상 이제 화약고였죠, 그죠? 중동 지역, 아랍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 관계, 또 아랍 내에서도 종파 간의 갈등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중동 지역, 그 다음에 아프리카. 아프리카에도 이제 종족 간에 또 종교 간에 이런 갈등이 또 존재합니다. 제3세계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 등 분쟁 발생 건수는 1980년대는 연평균 1.1회였습니다. 1990년대는 3.2회로 무려 3배 이상, 3배 가까이 이제 급증했고요.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는 더욱더 그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주 38번을 보면 국지적 분쟁 발생 건수는 2000년에는 6회, 2001년 11월까지 8회의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자, 이 같은 이제 1990년대 이후에 국지적 분쟁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피터 스피로라는 학자는 Foreign Affairs에 기고한 논문에서 다음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힘의 불균형 상태입니다. 자, 냉전이 종식되면서 미국과 소련을 주축으로 형성되었던 이 양대 진영 내에 통제력과 결속력이, 자, 예를 들면은 냉전 시대는 미국과 소련이 체제 경쟁할 때였죠. 구소련이 중심되고 요 동유럽 국가, 그 다음에 일부 아프리카 국가, 일부 아시아, 또 일부 남미에 있는 뭐 쿠바 등 이런 이제 그야말로 공산주의 체제를 선택했던 이들 국가들, 자, 이들 국가들과 이 서방 진영, 미국을 중심으로 한 뭐 서유럽, 그 다음에 여기 뭐 이 진영이 숫자적으로 더 많았죠. 이런 어떻든 체제 경쟁을 하면서 양 진영이 결국 통제력과 결속력이 상당히 이제 강했습니다. 자, 이러한 그 결속력이 냉전이 종식되면서 급격히 이제 약화된 뒤에 힘의 불균형 상태, 즉 한쪽으로 힘이 몰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힘의 불균형 상태가 이제 초래되었다고 스피로는 지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미 외교 정책의 전통적인 고립주의로의 회귀입니다. 자, 미국은 잘 아시다시피 이민으로 구성된 사회죠. 특히 이제 백인 중심의 사회고요. 유럽 여러 국가들에서 초기에 이민을 많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영국의 청교도들이 왔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유럽 각지에서 이제 많이 이민을 왔죠. 물론 그 중심 세력은 앵글로색슨입니다. 예를 들면 영국과 영연방 국가들, 아일랜드 뭐 여기 이제 그 백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그런 세력이죠. 그렇지만 유럽 각국에서 다 온 그런 국가들로 구성되었죠. 그래서 유럽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개입하지 않는 것이 이제 원칙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고립주의죠. 유럽의 문제는 유럽인들의 손으로 해결해야 되고 우리 특히 이제 분쟁과 관련해서는 개입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국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미국이라는 사회가 이민 사회고 유럽의 다양한 국가들에서 그야말로 이민 온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이제 치우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뭐 그 중에서도 앵글로색슨이 중심이긴 하지만 전체를 뭐 이렇게 다 통제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당국 체제 하에서 미국의 외교 정책이 전통적인 고립주의로 회귀하는 성향을 보인다. 자, 이제 특히 이제 이 도널드 트럼프 이후에는 이러한 성향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서 내건 슬로건이 크게 두 가지죠. 한 가지가 아메리카 퍼스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 우선주의죠. 아메리카 퍼스트.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슬로건은 Make America Great Again. 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이 슬로건으로서는 정말로 미국인들에게 어필했죠. 이 슬로건이. 그래서 참 이게 어떤 뭐 캠페인, 특히 뭐 이 정치 캠페인은 슬로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심리적인 이런 그 영향성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든 뭐 슬로건은 굉장히 잘 잡았어요. 뭐 이런 것만이 요인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슬로건이 상당히 어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게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과거의 미국이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초강대국의 위상에서 우리가 이제 소프트 파워 글로벌 리더십을 얘기를 했는데 이 글로벌 리더십을 그야말로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의 역할을 떠맡으면서 미국이 충실히 잘 수행했던 것인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역할을 하기가 수월하지 않은 상황에 이거는 미국의 내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틈을 그런 상황을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잘 활용한 것이죠. 선거 전략적으로. 자, 그래서 이러한 그 고립주의로 회귀하는 성향을 보임에 따라서 국지 분쟁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중심축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상당히 일리 있는 그런 지적이죠. 표 92-를 보면 전쟁 등 분쟁 발발 추이가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이제 뭐 기간별로 나와 있습니다. 뭐 형태는 국가 간 분쟁, 대미 테러 공격, 내전 쿠데타, 종교 분쟁, 요 크게 이제 네 가지 형태로서 연도별로 이렇게 보면 1940년에 1979년에는 연평균 0.4회, 그러니까 1년에 1회가 발생하지 않았죠. 그러던 것이 1990년에서 1999년을 보면 연평균 3.2회, 즉 뭐 상당히 이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뭐 2001년 1월에서 11월, 아직 12월도까지 통계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8회가 발생해서 1940년에서 79년 요과 비교하면 무려 2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세계 각국의 군비 지출 증대를 이제 살펴봅니다. 2001년에 이제 발생된 9.11 테러의 여파로 인해서 2002년 세계 군비 규모는 예년 비율의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2001년에 9.11 테러의 그 영향이 이제 크게 작용해서 좀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자, 이 같은 추세는 미국의 국방비 지출이 급팽창한 결과에서 미국 대 나머지 세계, 즉 유럽 및 나머지 세계, 미국 대 나머지 세계, 여기 이제 유럽을 포함해서요. 그래서 군사적 격차는 더욱더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있는데요. 뭐 이걸 영어 이니셜로는 시프리라고 그럽니다. SIPRI. 가 2003년 6월 17일에 발간한 시프리 2003년 영감에 따르면 2002년 세계 군비 총액은 7,940억 달러로서 2001년에 비해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세계 1위의 군비 지출국인 미국은 군사력 혁신과 테러와의 전쟁을 추진하며 예년에 비해서 10% 증가한 3,360억 달러를 지출해서 세계 전체 43%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1국가의 군사비 지출이 전 세계 군비 지출의 43%라는 얘기죠. 뭐 어마어마한 그런 군비 지출을 한 것이죠. 앨리슨 베일스 시프리 소장은 영감 서문에서 이 미국의 즉 슈퍼파워의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미국이 지난 18개월간 세계 안보 개념을 지배했다고 지적하면서 적국은 물론 동맹국까지 미국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지 상당히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자, 미국 대 나머지 국가들의 군비 격차 확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미국은 2001년에 이어 2002년에도 첨단 신무기 조달 사업비를 780억 달러 증가시킨 데다 추가로 620억 달러의 이라크 전비까지 지출해서 세계 군비 지출의 40%를 초과하였습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는 2001년 2위를 기록한 일본의 10배 수준이고 상위 15개 나라 중 나머지 나라를 모두 합한 지출을 초과하는 압도적인 규모입니다. 더욱이 첨단 무기 구매와 연구개발, 즉 R&D 예산 분야의 격차는 더욱더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 유럽연합의 군사 R&D 투자도 4대 1로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지역별 군비 지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역별 군비 지출을 비교하면 중동 지역이 항상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화약고죠. 여기는 중동 지역이 국내 총생산의 6.3%를 지출해서 세계 평균인 2.3%보다 훨씬 많았고 아프리카, 아시아, 서유럽은 각각 2.1%, 1.6%, 1.9%로서 세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GDP의 3%를 지출했죠. 한편 이제 미국과 세계 여타 국가 간 군비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의 팽창도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이제 두 나라는 2002년 군비 지출을 각각 12%, 18%로 증가시켰습니다. 시프리는 최근 들어 러시아는 방위산업체의 기술력을 정비하고 군 개혁 분야에 지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도 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은 뭐 최근 들어와서 특히 더 군비 지출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중국이 이제 해양 강국을 추진했는데 그렇게 뜻을 이루지 못했죠. 청나라 시대 북양 함대가 이제 일본과의 청일 전쟁에서 그야말로 전멸하면서 결국 상당히 위축되었었죠. 그래서 이제 그 해양 강국으로 가는데 핵심이 이제 그야말로 항공모함을 가지는 것이다 해서 처음에는 뭐 우크라이나로부터 뭐 이렇게 수입해가지고 그것도 뭐 군사용으로라는 목적으로 수입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걸 다시 이제 중국이 뭐 개조하면서 진정한 자국의 1호 항공모함이라고는 보기 어렵죠. 그래서 그걸 이제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이 자력으로 항공모함을 그야말로 진수한 바 있습니다. 그 중국도 이제 궁극적으로는 한 4척 정도 아니면 5척 정도의 이런 항공모함을 구축하면서 미국의 서태평양 함대에 그야말로 대응하고자 하는 그 해양 강국으로서의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국가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이 한 11
대 정도의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압도적인 그런 차이를 보이는데 최근 들어서는 중국이 이제 갭을 파고들면서 군비 지출을 확대하고 특히 이제 해양 쪽에서 군비 지출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2002년은 중국의 이제 이 군비 지출을 보면 국내 물가 수준을 아까 고려해서 구매력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1,429억 달러로 평가되어 세계 2위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구매력 평가 기준입니다. 물가 수준을 고려한 그런 이제 가치로 볼 때 이렇다는 얘기죠. 또한 중국은 2002년에 세계 이제 무기 구입의 14%를 차지해서 최대의 무기 수입국이 되었습니다. 무기 수출국으로는 이제 러시아가 2002년에 48억 달러 수출해서 미국을 추월해서 세계 최대의 무기 수출국으로 부상한 바 있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2002년에 135억 달러의 군비를 지출해서 세계 10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스프리는 이제 보면 아프가니스탄전과 이라크전에서 미국이 무인 정찰기 프레데터를 실전 배치하면서 향후 10년 내 무인 항공기 시장의 폭발적 팽창도 기대되고 있고요. 특히 미국은 무인 전투기까지 개발해서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스프리는 이제 이라크전에서 정확성을 입증한 이제 크루즈 미사일과 같은 지상 공격용 정밀 미사일 기술도 신속하게 보급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자, 이제 표 94-를 보면 세계 각국의 이제 군비 지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이제 1위서부터 10위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국이 이제 조금 전에 언급했다시피 10위를 나타내고 1위에는 미국, 2위에는 일본, 3위 영국, 4위 프랑스, 5위가 중국이고 6위 독일, 7위 사우디아라비아, 8 이탈리아, 9 이란, 한국 이런 순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맨 우측에 이제 칼럼을 보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나와 있죠. 미국이 이제 43%고 그야말로 2위에서 9위를 더한 10위까지 더한 이것보다 더 이제 많은 걸 알 수 있죠. 자, 이제 네 번째는 무차별적 테러의 확산입니다. 9.11 이 미 테러 사태는 지역 분쟁이 무차별적 테러로 확산될 수 있고 따라서 세계 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당국 체제가 이제 정착이 되면서 지난 이제 냉전 시대에 비해서는 오히려 세계 정세의 불확실성이 더욱 정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냉전 시대의 대립은 치명적이기는 하지만 사용 가능성이 희박한 핵무기가 중심이 되었다고 할 수 있죠. 즉 핵이라는 걸 사용하면 엄청난 그 희생이 따르죠. 그렇지만 이제 핵 보유 국가끼리 핵전쟁을 한다면 피차 서로가 이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죠. 따라서 그러한 그 사용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격퇴하기 위해서 사용했지만 본인도 역시 그 핵무기를 맞게 됐을 때 본인 역시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 가능성은 희박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냉전시대 대립은 결국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엄청난 희생을 발생시키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지만 그 상황은 발생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극히 희박하다는 얘기고요. 반면에 이제 지역 분쟁 및 이 무차별적 테러는 치명적이면서도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생화학 무기가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중심이 될 수 있어서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을 더욱더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보면은 최근 들어서는 이제 드론의 문제도 있죠. 이 드론의 무기를 실어 가지고 그야말로 드론이라는 건 이제 무인 아닙니까? 조종을 해서 결국 얼마 전에 결국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전 시설이 드론에서 공격을 받은 게 있죠. 이게 어디서 공격이 됐느냐, 이란이 배후에 있다 이렇게 추정을 했지만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뭐 엄청난 이런 충격을 주고 있죠. 이 드론에 의한 드론이 이제 상업적인 좋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게 무기를 실었을 때는 이 드론도 그야말로 엄청난 살상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향후 유엔 등 국제기구가 중심이 돼서 지역, 종족 및 종교 분쟁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9.11 미 테러 사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또 다른 형태의 잠재적인 분쟁 요인이 상존하게 돼서 세계 정세의 불확실성이 증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현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 제국들이 국지 분쟁을 비롯한 이런 국제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조종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조종자로서의 역할을 그야말로 할 수 있는 국가가 상당히 이제 제한적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미국이 그야말로 신고립주의로 회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결국은 강력한 조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지금은 이제 미국 자체가 그러한 정책을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이라크 전후의 세계의 위험성 증대입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에 악의 축으로 이제 지목됐던 이라크가 결국 사담 후세인 정권을 제거했지만 세계는 더욱 위험해졌다는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미국은 이라크전에서는 압도적인 군사력과 치밀한 전략으로서 손쉽게 승리했지만 전쟁에 승리하는데 뭐 거의 약 한 달 정도밖에 안 걸렸죠. 그렇지만 이제 전후 세계 각국의 우호적 여론을 얻는 데는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국제 여론조사기구 이제 갤럽이 2003년 5월 초에 전 세계 41개국 3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이라크 전쟁 이후의 세계관을 조사해서 5월 12일 발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이 종료됐지만 지구촌이 더욱 위험해졌다는 이 답변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더욱 평화로워졌다는 답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라크 전쟁 이후에 지구촌이 더욱 평화로워졌다라는 답변은 이 우세했던 곳이 이라크를 침공한 미국 48%, 세르비아계의 인종 청산 시 미국의 직간접적인 보호를 받았던 코소보 59%, 알바니아 64% 등 상개국 뿐이었습니다. 그 당시 반전운동이 드셌던 한국은 13%를 기록했죠. 자, 또한 이라크 전쟁으로 유엔의 권위가 손상되었다라는 답변도 유엔을 시종일관 무력화시켰던 미국, 영국 등에서도 더욱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향후 국제질서의 재편이 중차대한 과제임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계 질서의 향방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990년대 이후에 미국은 세계화의 주도적인 국가로 부상하면서 경제, 사회, 문화, 정치, 군사 등 모든 면에서 세계를 리드하면서 단국체제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 하에서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은행 IBRD 등 주요 국제기구의 회의 때마다 비정부기구 즉 NGO가 주축이 돼서 반세계화 운동, 엔타이 글로벌라이제이션 캠페인이라고 하죠. 이 반세계화의 운동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갈등 세력들이 9.11 테러의 형태로서 표출이 되면서 향후 국제질서의 향방은 지극히 불투명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이 이제 대테러 전쟁 수행으로 걸프전 때와 같이 미국은 다시 한번 최강의 군사력을 전 세계에 과시한 바 있지만 이러한 일방적 힘에 의존한
세계 질서의 유지는 한편으로는 반대 세력에 결집시켜서 세계 질서를 불안정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다극 시스템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교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3교시 때 학습하겠습니다.